이후는 장래가 촉망되던 피아니스트였다. 선호아 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독일 함부르크로 유학을 갔다. 그 후 네덜란드 국립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음악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러다 2012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논문을 쓰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면서 무리를 한 탓이었다. 혼수 상태에서 간신히 깨어났지만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 장애까지 갖게 되었다.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조건이다. 주요 멜로디 라인을 담당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며 왼발로 페달을 밟기 위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리듬을 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아노를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어느 날 은사님의 왼손이라도 해보지 않을래라는 말씀에 희망이 생겼다. 왼손 피아노 연주곡이 1000곡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용기가 생겨 한 손으로 피아노를 다시 치기로 결심했다. 연주를 하면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기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주를 앞두고는 항상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연주 전에 힘들면 연주가 되질 않아요. 힘들 것만 있으면 제대로 연주가 되지가 않고 항상 기죽어서 연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도 연주 때만 되면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여의 힘겨운 재활 치료를 받고 지난 2016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마련된 피아노 독주회에서 왼손 피아니스트로 대중 앞에 다시 섰다. 혼신을 다하는 그의 연주에 관객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연주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며 환자들이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직설적으로 하면 별거 없어요. 즐기면 됩니다. 그 오른손으로만 하거나 왼손으로 하거나 별 문제 없어요. 이런 의지와 노력을 알게 된 신시내티 대학에서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례적으로 그에게 미국에서 7번의 연주회를 마치면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포기했던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으며 연습에 몰두하였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왼손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과제를 달성해 지난 2017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는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일단 양손으로 치면 왼손은 그늘만 치게 되잖아요. 엄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왼손으로만 치려면 엄지는 멜로디를 치고 새끼손가락은 그음을 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음을 그 멜로디를 치려면
약간 그 손가락이 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엄지는 그 다른 손가락이 세 개지만 엄지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더욱 어렵고 특히 그 왼손을 치려면 멜로디가 그 릴렉스에 돼야 되는데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힘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리사이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왼손만을 위한 독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비투겐슈타인을 위해 작곡한 고도프스키 작품. 오른손 부상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그 고통을 승화한 스크리아빈의 아름다운 작품. 마지막으로 오랜 연주 생활로 오른손이 마비된 클라라를 위해 브람스가 편곡한 작품 등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독주곡들을 연주하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제가 그 피아노를 놓을 적에 그 한국 피아노 선생님께서 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한번 해보죠 그러시는 거를
영원히 잊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는 세계적인 왼손 피아니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을 빛낼 것이다. 달개비 김종태. 나는 달개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갓진 구석에서 얼크러져 산다. 지나쳐버리는 곳, 버림받은 들판에서 모양새 없이 자유로이, 거드름이나 꾸밈 없이 잡초라 잡초와 어우러져 한 목숨 열심히 산다. 고운 눈길, 반가운 손길,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버려진 이곳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랴. 거친 땅 뒤덮고 오직 초록으로 자란다. 공평한 햇살만 쏟아진다면야 나는 신이나 꽃을 피운다. 겨우 3장 꽃잎이지만 1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꽃을 정성으로 피워낸다. 땅에서 받은 사랑은 초록으로 땅에 갚고, 하늘에서 받은 사랑은 쪽빛 꽃잎으로 하늘에 바친다. 다만 내게도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버려진 잡초 같은 존재에게 작디 작은 꽃술처럼 진노랑 희망으로 작은 미소를 보내고 싶다.
김종태 시인의 달개비는 시인의 자화상이 그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한갓진 구석에서 살아가는 달개비를 시인 자신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개비는 비록 자신이 잡초일지라도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잡초들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개비의 이와 같은 자세를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면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달개비가 바로 그러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개비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가치이고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꺼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이종형. 어머니, 시방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하늘은 코발트빛 양떼구름 한가로이 놀고 고추 잠자리 때는 나직이 잡힐 듯이 날아갑니까? 10여 년 땀 냄새 절은 평상의 이불을 걷어내고 길이 열려 하늘 닿은 곳까지 발목이 시리도록 먼 길을 걸어온 오늘. 어머니, 나는 오늘에야 내게도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호흡하며 나누며 아파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시방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금병산에는 까마귀 떼가 떼지어 날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듭니까? 어머니, 어머니, 시방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이종형 시인이 이 작품에서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장애인 시인들은 특히 어머니를 많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이 불편한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어머니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형 시인의 이 작품은 간절하고도 간절한 사모곡으로 들립니다.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라는 이 물음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로 들립니다. 겨울나기 장진순. 온몸으로 천천히 흔들리다 바람이 불 적마다 손짓해보면
빈 가지의 허전함 채워지는 걸까? 발목이 시리도록 지친 그리움으로 두 팔 들고 그렇게 흔들리면 말라버린 수맥이 물기 머금을까? 새봄 가득 새순이 돋아날까? 온몸으로 천천히 흔들리다 모질도록 동여맨 겨울나기 끝이면 기다림을 칭칭 감아 키가 자라날까? 장진순 시인은 겨울나기에서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목이 시리도록 지친 그리움으로 두 팔을 벌려 흔들리고 있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면서 새봄이 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굳건한 겨울나무를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대지에 서서 있는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게 바라보면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공간을 부정하지 않고 굳건히 뿌리를 박으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또한 나무는 창공으로 날아오르려고 부단하게 온몸을 불태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무가 이 움직임을 귀찮다고 힘들다고 멈추면 나무의 생명력이 순식간 끊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나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겨울 허벌판에서 겨울바람에 맞서서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대지에 박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시인의 거대한 나무를 응원합니다. 벚꽃 백신 한승환. 벚나무에 봄비가 찾아와 원료를 주입시키면 벚나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백신을 만들 채비를 한다. 살갗에 생채기를 내어 꽃봉오리를 띄운다. 아기 벚꽃잎이 살짝 고개를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꽃샘 바람이 불어와 방해를 하지만 굴하지 않고 벚나무는 뿌리부터 가지까지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 가지 주사기에 아기 꽃을 채우고야 만다. 긴 겨울이 지나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희망의 시간이 찾아온다. 아기 꽃이 고개를 가누기 시작하면 따스한 봄바람이 백신을 배송한다. 가지 주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벚꽃잎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자동차 위에,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쉬고 있는 벤치 위에 한 잎씩 떨어지고 벚꽃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은 마냥 행복해진다. 벚꽃 백신이 퍼져나간 세상이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벚나무는 초록잎 두 손 모아 기도하며 긴 숙면을 취한다. 한승환 시인은 벚꽃 백신에서 벚꽃을 백신이라고 비유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주목됩니다. 벚나무가 뿌리 끝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는 모습을 백신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비유를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는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시를 써주신 시인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꺼이 응원하겠습니다. 낙엽 주치명. 나무에서 가을이 진다. 산은 말이 없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달이 진다. 고개를 저으며 하늘 한 번, 땅 한 번, 달빛 젖은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본다. 그래도 산은 말이 없다. 주치명 시인이 낙엽에서 산은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자연의 위대함이 다시금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고우를 그린 영화 고우 영혼의 문에서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에서는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는 고우와 사제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제가 고우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끔 화가 나십니까? 고우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진정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서 풀잎이나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고우가 대답했습니다. 고우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신착란증에 힘겨워하면서도 화가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갔습니다. 고우가 자신의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치명 시인도 가슴에 산을 품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품었듯이
시에서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품고 좋은 시를 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성문집 권주열. 학성동 가구 골목에 가면 학성문집이라고 있다. 그 안에는 문이 수북 쌓여 있다. 문도 정작 여닫기 전에는 저렇게들 겹겹이 누워 창이 오기 전에 미리 창으로 기다리거나 집보다 먼저 문으로 설레는구나 하고 지나치는데 문득 학성문집 그 커다란 출입구엔 문이 없다. 치아 빠진 잇몸 같은 문틀만 남아 행여 저렇게 많은 문이 걸리적거릴까봐 문을 떼버린 학성문집. 그 문 안에는 연신 기계가 돌아가고 톱밥이 날리지만 마음의 안팎으로 서성이던 문. 노크를 해도 짐짓 벽인 채 하던 문. 마침내 마음 열고 사방 벽까지 환하던 문. 문은 없다. 그 어디에도. 단지 수북하게 쌓인 짐짝, 그 짐짝들이 먼지 뒤집어 쓴 채 문을 못 열고 있다. 권주열 시인의 학성문집에는 먼지를 덮어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러한 문들의 모습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사람들은 동료 간에도 경쟁하고 이웃 간에도 경쟁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경쟁합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사랑이나 이해나 양보나 봉사나 협력이나 등등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권주열 시인의 이 작품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권주열 시인의 시 정신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아침. 김명희. 어둠을 밟고 밤을 건너 문 밖에 섰다. 밝음을 노래하는 명랑한 새. 간밤의 슬픔을 햇살로 닦으며 활짝 웃는 꽃잎. 무덤처럼 고요한 침묵을 깨고 소리로 일어나 눈을 비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빛을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김명희 시인은 아침에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빛이 뿌려지는 아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희망은 간절한 것이면서도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작품에서 밤이란 어둡고 춥고 슬프고 아프고 좌절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밤 동안에도 생명체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인지하고 밤 동안을 견디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다짐과 또 시인의 이러한 희망은 단순한 간절함의 차원을 넘어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것이고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에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인과 함께 아침을 기다려 봅니다. 빈집. 김민수. 종기처럼 그을린 마을이 늙을 때마다 빈집 하나씩 늘어갑니다. 허전한 맘에 빗물은 아무 데서나 울며 흘러가고 꼭두 새벽 소주 끓이며 아침을 열던 부엌도 밖으로 나와 하늘만 봅니다. 관절염처럼 사겨진 기둥옹이에 맞바람 설렁설렁 드나들어 휘어지고 지붕은 어느새 어깨까지 내려찍으며 힘들 뿐입니다. 궁핍한 삶을 고스란히 찍어두던 형광등도 깜빡거릴 기력도 없고 구석마다 참견하던 햇살도 추하게 널브러진 마당에 안쓰럽게 서성입니다. 평생을 품 안에 안고 팠던 담장은 어느 날부터 시름 누워있고 문패 하나 세우지 못한 죄로 대문은 충혈되어 세월의 녹만 멍처럼 번집니다. 김민수 시인은 빈집에서 텅 빈 집 한 채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오늘날 농촌과 어촌에서 일어나는 공동화 현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큰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서 농촌에서 또 어촌에서 살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어 그 결과 도시에서의 환경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등등이 사회 문제로 일어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시인은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인의 시대 인식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감자의 이력. 강동수.
생전에 어머니가 가꾸었던 앞밭에서 감자를 캔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싹을 틔우던 어린 것들. 주인을 잃고 시들어진 줄기를 걷어낸다. 호미가 지나갈 때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어머니의 세월. 감자도 이력이 있어 모양을 갖추었다. 작은 근심, 큰 근심이 같이 매달려 나온다. 가끔 검게 타들어간 어머니의 가슴이 세상을 향해 얼굴을 내민다. 암덩이가 몸속에서 자라듯이 해를 보기 전 알 수 없는 감자의 이력. 어둠을 안고 땅거미가 몰려올 때까지 눈물 같은 세월을 캔다. 강동수 시인은 감자의 이력에서 감자와 어머니를 통해 탄생과 죽음이라는 운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키우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덕택에 감자는 제 모습을 갖추어 세상에 얼굴을 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우다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덕택에 자식들이 제 모습을 갖추어 세상에 얼굴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자세는 착각이 크지 없습니다. 착한 자식이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늙은 풍차. 김옥순. 운다. 가쁜 숨모라 엎드려 걷는 걸음처럼 가다 서기를 하면서 벽골이 부딪듯 삐걱삐거덕거리며 조그만 바람에도 서럽다, 서럽다고 소구름을 운다. 김옥순 시인의 늙은 풍차를 읽고 나니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노신의 고향이란 작품이 생각났습니다. 노신은 고향의 작품 끝부분에서 희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희망이란 대지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대지 위의 길은 처음에 없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나는 것이다. 노신은 바로 희망을 대지 위의 길과 같다고 본 것이죠. 김옥순 시인의 늙은 풍차도 희망과 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늙은 풍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뼈골이 부딪히듯이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서러워서 속 울음을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늙은 풍차는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부단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늙은 풍차의 모습은 시인이 지향하는 정신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의 부단한 지향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건호는 2010년 선천성 흑암시증을 갖고 태어났다. 그에게는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건호의 천재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울 맹학교 유치부 때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 옆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음의 높낮이를 쫓아가며 악보를 그려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건호 엄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다. 그래서 동네 음악학원을 찾아갔지만 악보를 보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본 적이 없다며 부담스러워했다. 건호에게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필요했다. 뷰티풀 마인드의 뮤직 아카데미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음악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렸다.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생이 선발된 것은 건호가 처음이었다. 2015년 건호 나이 겨우 6살로 최연소 교육생이 되었다. 건호는 자신이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이는 작곡을 하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재미를 느꼈다. 처음에는 익숙한 선율과 화성을 사용해 창작하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작곡가로서도 손색이 없다. 연습할 때는 딱히 없지만 연주회장에 올라가서 제가 제 곡을 직접 연주할 때는 원래 악보에 없었던 크레센도, 포르테, 스타카토 이런 다양한 그런 기호들로 그때 막 그냥 만들어 봤는데 다행히도 그게 원래 썼던 버전보다 더 괜찮은 버전으로 나와줘서 조금 피아노를 갖고 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내 콩쿠르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국제 콩쿠르를 온라인으로 넣어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작곡 콩쿠르라는 걸 처음 나가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국제 콩쿠르라는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콩쿠르에서 내 곡을 작곡하면서 재밌는 추억도 있었고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는 그 국제 콩쿠르라는 게 작곡 국제 콩쿠르로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건호의 다재다능함은 오히려 국제 콩쿠르에서 두드러진다.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한 캐나다 국제음악대회에서 아동부 재즈 연주 부문에 본인이 작곡한 재즈곡 데이 바이 데이로 1위를 하였다. 제가 건호를 6살에 처음 받았을 때는 아이의 장애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호의 재능을 보았고 이 재능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꽃을 피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체계를 생각을 했고요. 처음부터 부딪혔던 벽이 악보의 문제였습니다. 건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점자 악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건호가 이미 이때는 많은 레퍼토리를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점자 악보화돼서 건호한테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 2주 또는 3주 되는 그 시간에 사실 아이는 이미 악보를 배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넘겨주신 악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건호가 원하는 악보를 직접 프린트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제 악보를 점자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나와 있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 파일을 이제 점자 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점자화 시킬 수 있는 이 우리가 그 악보라 그러죠. 그걸 디지털 악보라고 하는데 그 리소스가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 점자 도서관에 그 리소스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시각 장애인들 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면 일반인들은 훨씬 편해집니다.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 쇼팽, 리스트 같이 피아노를 잘 연주하면서도 또 작곡도 되게 잘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2019년 독일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독일 언론에서 김건호에 대해 아름다운 선율로 독일에서 큰 감동을 선사한 용감한 한국의 어린 피아니스트라고 극찬했었다. 제가 건호에게 재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실 저희 그 선생님과 그 상의를 했을 적에, 저희 선생님은 이스라엘 분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아이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노래도 부르고 바이올린도 하고 작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서 너가 영재를 키우니 우리가 영재를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여줄게, 한번 참고하여라. 그래서 제가 건호를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이 아이한테서 피아노 외에 또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아이가 작곡의 재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와 작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또 그 본인의 그 재능을 발현할지 제가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건호가 어떤 그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건호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와, 우리 시은이 많이 고쳐야 되겠네. 꾸준히 자작곡을 쓰고 미리 작업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자신의 눈을 대신해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상하는 세상을 더욱 다양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건호는 그 나이에 해내기 어려운 도전을 하며 피아니스트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건호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거듭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